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것만은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코너를 담당하고 있는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특히 이재만 비서관의 진술이 눈에 띄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고 이를 통치자금으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도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과연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사익 추구 1원도 하지 않았다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끝이 어딜지 정말 혼미해질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촛불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지난주가 촛불 1주년 기념이 있었습니다. 정말 촛불이 없었더라면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이었을 거고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탄압받았을 겁니다. 진실은 가까이 가지도 못한 채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클 텐데요. 새삼 촛불에게 고마운 이번 주입니다. 11월 4일 뉴스공장 주말특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대로 가동됐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뉴스들을 쭉쭉 뽑아냈는데요. 그래서 제작진들이 주말특근 인터뷰 고른다고 정말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들려드릴 이분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요. 제작진의 만장일치로 선정됐습니다. 주말특근 첫 순서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 인터뷰입니다. 10월 30일 월요일 3부에 방송됐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1인 체제로 심지어는 황제로 등극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분석이다.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오랜만에 저희 스튜디오에 다시 나오셨습니다. 도올 김용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지난주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오신 걸 듣고 우리가 한 발 늦었다. 모시려고 했는데 거기를 먼저 나가셨더라고요. 선생님. 섭섭하고. 좀 먼저 불러주지.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네. 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거는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중국 이야기는 네. 전문가시니까. 그리고 시진핑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방송 한번 하셨지만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또 한 번 모시고 좀 더 한 발쪽으로 옆으로 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모셨습니다. 우선 저는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그 시진핑 관련해가지고 황제 대관식이다. 그 외신들도 그렇게 많이 보도합니다. 예, 대관식이다. 그리고 뭐 격대 지정이라고 하나요? 5년 미리. 예, 5년 미리 그러니까 바로 다음이 아니라 그 다음 그 후계자를 미리 지정해 놓고 시작한다. 네. 예, 그런 전통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는 거 보니까 향후 10년간 시진핑이 해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제 뭐 사실상 전통도 다 깨고 황제가 됐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우선 그거 잘못된 해석이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기사를 읽다가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역시 형안이 있으시네. 항상 통찰력이 있으시니까. 근데 그 격대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국의 오래된 전통이고 그것을 시진핑이 계속 했어야 됐다. 이런 전제가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전제가 우선 틀린 거죠. 전제부터 틀렸다? 네. 이 격대 지정이라는 것은 중국 현대사에서 단 한 번의 사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등소평이 당시의 정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개혁 개방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택민과 같은 상해파의 테크노크라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후계자로 지목을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은 상당히 권력 의지가 강하고 그 패거리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에 떨거지들이 콱 둘러쌀 거다. 그러면은 중국이 위태롭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성향에 반대되는 인물로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누구야, 후진타오. 네, 호금도라는 인물을, 그 다음에는 네가 10년 해먹고 그거 끝난 다음에 반드시 호금도로 해라. 해가지고 그걸 격대지정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거는 이거 한 사례밖에 없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시진핑이 올라올 때는 격대지정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진핑은 그냥 올라온 거예요. 이 소위 말해서 강택민 상해파와 이 호금도 후진타오 공청단 이 안희성 사람인데 안희파들 뭐 이래가지고 그 사이에서 서로 견제할 때 하다가 엉뚱한 전혀 그 물망에 없었던 인물이 갑자기 튀어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파를 견제시켜서 격대 지정이라는 게 오랜 전통이 아니라 이 우파가 계속 집권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미리 정반대파를 지목해뒀고. 그게 첫 번째 사례일 뿐 그 이후로는 이런 전통에 의해서 계속 굴러간 게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격대 지정과 무관하게 계파 간의 이 밸런싱의 문제로 갑자기 이상하게 튀어올라가지고 된 사람이에요. 이쪽 파도 아니고 저쪽 파도 아니고. 저쪽 파도 아니고. 그리고 양쪽 파를 자기가 된다면 다 졌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는 이 5년 동안에 이 사람은 굉장히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고 그 5년간의 결실 이후에 사실은 격대 지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정책을 강력하게 밀기 위해서는 또다시 황태자를 만들면 이건 구식이란 말이죠. 그거는 봉건적인 그 지정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런 것을 사실은 격대 지정을 안 한 것이 사실은 민주적인 정치 제도의 발전입니다.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그것은 중국 공산당이 나아갈 굉장히 훌륭한 길을 예시한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런 누굴 황태자를 지정하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그러니까 제도적인 어떠한 그 위반 사례가 없는 굉장히 치밀한 공정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는 칠상팔하라는 거거든요. 칠상파가 뭡니까? 칠상팔하. 67세까지만 정계에 올라갈 수 있고 68세가 되면 정확하게 니들은 다 물러나라. 그러면은 요번에 상무위원 이후 예를 들면 이 정치국 위원 25명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뭐냐면은 204명의 중앙위원들 이 전체가 정확하게 칠상팔하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68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중국의 리더십이 세대별로 정확하게 교체되는 룰을 확고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다음 차기 5년 후에 이 시진핑은 69세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저절로 물러나게 될 때.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원칙에 의해서. 이 칠상팔하의 원칙이 중요한 건데 거기에 걸려있던 사람이 소위 왕치산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68세가 올해 됐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중앙기율위원회 소위 말해서 부패청산에 가장 앞섰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계속 갈 거다. 그러면은 이게 황제 권력을 만드는 거다 이랬는데 그 원칙도 깨지고 그 사람이 스스로 물러났어요. 깨끗하게 물러나고. 그래서 중국 지금 정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어떠한 제도적인 원칙에 의해서 그 공정한 게임을 갖다가 계속 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후진타오가 격대 지정을 안 했지만 67세라는 원칙을 이번에 스스로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서 인선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다음번에 자동으로 올려서 자기가 이제 사라질 거를 지금 예언한 것과 마찬가지죠. 예언한 거죠. 그 자기가 나는 내가 1인 독재 이런 거 관심 없다.
계속 젊은 세대가 정치 교체를 해 나가려면 그냥 나이로 자르면 된다. 그렇죠. 이런 원칙을 천명한 것이지 그러니까 황제가 안 되겠다고 한 것이다. 이게 거꾸로. 거꾸로 안 되겠다고 한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시진핑이 지금 청년을 말했고 또 동시에 신세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주장했는데. 그런 말씀까지 다 아시네. 대단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이거든요. 신세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 신시대. 근데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거 시진핑에게 무슨 사상이 있냐? 네. 사람들이 자꾸 묻는데 시진핑은 뚜렷한 사상이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뭐냐면 이번 전체 여기 3시간 반의 연설을 치밀하게 분석해 보면 놀라운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공산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여기 다 아시겠지만 뭐냐면 역사를 이 발전적으로 보는 거 발전 단계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역사가 그 변증법적 발전을 하는 가장 추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네, 마르크스의 주장이에요. 네, 마르크스의 주장에 그래서 그것이 생산 양식을 형성하는데 그게 하부 구조를 이루고 거기서 이제 상부 구조가 놀아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사람은 완전히 그런 구태의연한 틀을 깼어요. 그러면 중국의 진정한 주요 모순은 뭐냐? 맨날 우리나라 주요 모순 그 논쟁이 있잖아요. LA NLPD. PD 이런 거. 근데 이 사람의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은 국민들의 아름다운 삶, 美好的生活,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열망. 그 아주 표현이 절묘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열망과 이 불균형의 엉터리 여태까지 발전 사이의 모순이 주요 모순이다. 그러니까는 그 아름다운 생활, 삶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라는 건 뭐냐? 양극화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까? 그렇죠. 참 샤프하시네. 뭐냐면 여태까지는 이 등소평 이래 개혁개방 30년의 모든 그 모델은 선부. 특정한 흥묘백묘로 해가지고 어떤 놈이든 돈 많이 벌어라. 그럼 우리가 인정해줘 지원해주겠다. 그러면 거기서 꼼꼼을 떨어지는 거 분배한다. 이런 선부론이 중국을 망쳐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부론을 이제는 뭐냐면 공유한다는 공산주의의 공짜로 공부론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공향 그 모든 부를 같이 국민들이 향유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이 주체가 돼야 된다. 단 이 국민이 주체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의 현실상 그게 중국 특색이라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의 영도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의 영도력을 강화시키려면 가장 방해 요소가 인간의 허약성 뭐냐면 부패다 이거 부패.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영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을 쳐야 된다는 거야. 이놈들이 전부 부패해가지고 국민들의 그 신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이 여태까지 난항해왔다. 그러면 이 난항해온 이 중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정한 현실을 정자정야 정치라는 것은 오로지 바로잡는 것이고 내가 10년 동안 할 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러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뭐냐면 종연 쯔당 뭐냐면 종엄치당이라고 그러지. 당은 엄격하게 다스린다. 그러니까 중국식 그 사회주의를 할 텐데 그래서 이제 당이 이끄는 개혁을 계속 해 나갈 텐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당이 썩어가지고 소위 이제 인민들의 삶이 양극화되는 걸 막지 못했다. 거죠. 그러니까 당을 쳐서 당을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고 그 역할을 당이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 이사회의
적폐가 아니라 정의롭지 못한 이 사회의 구조를 정의롭게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작업에 있어서는 가차없이 단호하게 철저하게 끝까지 남김없이 다스까지 다 처단해야 한다고. 다 처단해야 한다고. 다스까지. 특별히 좋아하시네. 난 다스가 뭔지도 모르고 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예 시진핑에서 다스까지 오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과 맥이 닿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지금 정책 방향하고 그런 것을 저기 했는데 이 소위 말해서 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그 오위일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 사상 오위일체.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위일체인데 오위일체라는 게 뭐냐면은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 건설이 하나다는 거 일체다. 이 5가지의 위가 있는데 그런데 경제, 정치, 문화는 중공 16대에서 이미 3위일체로 나왔어요. 그다음에 17대에서 4위일체라고 그래서 사회건설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 경제는 부유하고 정치는 민주해야 되고 문화는 번영해야 되고 사회는 공평해야 된다. 이게 지금 17대까지 나왔는데 이번 19대에 5위일체가 들어갔는데 환경이 나왔네요. 거기에 생태 문명 건설이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진핑의 사상은 생태 문명 건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들의 삶을 아름답게 이 사람은 무슨 얘기까지 하면 매일이 사회주의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회주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사회주의는 그냥 평등이라는 그런 명목하에서 썩었다는 거예요. 이 막스 레닌주의를 암암리 까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는 아름다운 사회주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매일이 듣고자 그러면서 아름다운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전인적인 국민 모두가 전인적인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레토릭이 대단하거든요. 아하. 사실 중국이 최근에 각종 그 환경 부담금 국제적인 많이 내고 미국이 트럼프가 빠져나가는 자리를 중국이 막 메우고 있어요. 메우고 있어요. 예. 그게 근데 그런 데서 나온 거군요. 실제로 중국은 이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 세계 제1위를 맞습니다. 기술 면에서도 제1위를 달리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뭐냐면 도시 계획도 뭐냐면 지금 아까 그 후춘화 같은 경우도 얘기지만은 그 사람의 그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의 몽골 비서 당서기를 할 적에 그 예를 들면 3만 명이 사는 지역에 10만 명이 사는 그냥 뭐 그 아파트를 지고 막 이런 식으로 무자비한 개발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중국의 문제는 이런 무분별한 개발에 있고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 관리라든가 그리고 특히 중국은 아직까지 농촌 인구가 30%나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에 의한 중국의 농촌을 살리지 않으면 중국이 미국이나 이런 거랑 앞으로 그 대항할 때 중국의 특색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중국의 모든 자본주의적 모순을 사실은 중국의 농촌이 쿠션을 받아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 문제를 앞으로 이 도농 간의 격차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민족의 위기를 맞이한다.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원래 평등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생태 문명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굉장히 세련되게 변화. 세련됐죠. 그런 변화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 네. 중국이 실제 그랬고 또 실제 이상으로 더 씌워진 이미지가 이게 환경을 오염하고 네. 뭐 단기간에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뭐 우리한테도 그 미세먼지도 중국의 주역이라고 하고 네. 등등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싸고 저렴하고 더럽고 오염돼 있고 이런 거잖아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뒤집겠다고 지금 나선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앞으로 5년 동안 여태까지는 자기가 그 소위 말해서 이 종엄치당 그 당내의 부패 그리고 더 큰 것은 군대 내 부패였어요. 그래서 군대를 과감하게 축소시켰잖아요. 별들이 우르르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대를 축소시키면서 실제적으로 강군몽이라고 이 사람이 처음 등장해서 중국몽이라고 중국어몽. 그런데 거기에 강군몽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강군몽이라는 걸 실현했어요. 과거보다 엄청나게 지금 군사력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군대가 중국에서는 이 기업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생긴 부패를 아주 과감하게 척결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국에서 고위 관료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여태까지 매일 500명 이상씩 목이 잘려나갔어요. 매일이요? 매일 500명.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이게 지금 처단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네, 우리나라는 훨씬 중국보다 아주 느슨합니다. 중국은 당이 하나니까요, 뭐. 당이 하나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당이 하나라고 하지만은 그 안에는 수없는 계파가 있어서 민주적인 밸런스가 있고 단지 뭐냐면 당의 영도력을 가지고 바른 일을 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중국 특색이라는 거예요.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건 우리는 자본주의적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서 더 이상 서구식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지 이 당의 주도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류샤오포라든가 이런 사람도 훌륭한 분이고 노벨상도 받고 그랬지만 그분의 문제는 너무도 모델이 단순하게 서구 자유주의였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해서 이 시진핑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력을 살려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생태 문명을 건설하고 그야말로 메이하우드 정말 아름다운 국민들의 삶을 보장하느냐. 미국을 넘어서는 중국을 만들고 싶은 거네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과거에는 중국과 미국의 모든 우리가 우리가 미국하고 한국을 생각해도 항상 나도 왜 미국 유학을 갔겠어요? 왜 내가 하버드니 이런 걸 그렇게 쳐다보고 그 가서 고생을 했겠어요? 그 미국에 대한 향심이 있고 미국이 선진국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거에 뭐 미국이 중국에다 대고 뭐 인권 문제 딱 하면 컴플렉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죠. 근데 이제는 뭐냐면은 인권이 제일 들어온 나라가 미국이고 자본이 제일 들어온 나라가 미국이고 자유가 제일 없는 나라가 미국이고 여행 가기 제일 불편한 나라가 미국이고 금융 사기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고 이런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이 말하는 세계관 그들의 말하는 가치관에 우리가 복속될 필요가 없다. 이번에 3시간 반 동안 계속 그 연설 내용이 뭐냐면 중국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다른 척도를 가지고 우리 중국 공산주의의 미래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뼛속 깊은 우리가 잠깐만 여기서 우리 언론인들이 시진핑을 바라볼 때 꼭 우리 자유민주주의처럼 쳐다보는 거고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좀 삐딱하게 나간다 이렇게 본다고. 시진핑은 뼛속 깊이 빨갱이에요. 공산주의라고 소신 있는 공산주의자고 어려서부터 공산주의자로 컸고 그 공산주의적 신념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짧은 시간 열강이었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저 혼자. 들으시는 분들도 박수 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선생님. 듣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너무 오랜만에 나오니까. 얘기가 많지. 듣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시간은 부족하고. 글쎄 말이에요. 선생님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주시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준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준이의 그 쾌활한 웃음이 없으면 우리 국민들이 참 서글플 거예요. 선생님 가시기 전에 단답형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예. 시간이 거의 다 되긴.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오늘 질문 굉장히 많은데 질문 2개 했는데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질문지는 10개인데.
트럼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시간은 지난데 짧게 해주시면. 트럼프는 훌륭한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미국의 진정한 모습을 네.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는 그건 위대한 리더예요. 여태까지 미국은 케네디부터 여태까지 쭉 뭐냐면 위장된 리더십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honest 리더십. 네. 지금 미국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죠. 네. 미국이 원래 그런 나라예요. 네. 아유, 이거 참 중요한 얘기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요. 저희 질문 2개 하다가 오늘 끝났어요. 네. 뭐 한마디라도 더 물어볼 거 없어요? 선생님,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끝나셔야지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모실 수 있어요. 예, 아유, 그렇습니다. 예. 다음 주에 나오시는 것으로 그럼. 지금까지, 도올 김용호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입니다, 이게. 네, 도울 선생님의 인터뷰의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방송 다음 날에도 문자가 이어졌는데요. 양민아님 같은 경우에는 방송 이틀 지나고 문자 주셨는데 도울 선생 고정 코너 만들어달라라는 거였습니다. 또 4280번님 같은 경우에도요. 출연료를 대폭 인상해서 도울 선생님 고정 출연하게 합시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라디오 방송이다 보니까 출연료가 적은데 아무래도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울 선생의 재출연 기다리실 텐데요. 주말 특근 애청자들에게만 살짝 정보를 드리자면요. 다음 주 월요일은 아니고요. 다음 달에 다시 찾아주실 거라고 합니다. 뉴스의 깊이가 다릅니다. 최고의 뉴스 생산자 김어준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직전 새롭게 시작된 코너가 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의 고정 코너인데요. 4주 만에 정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지난 2달간 주말 특근에 매번 소환되던 노회찬 대표의 노르가즘을 누르고 주말 특근 2번째 순서로 뽑혔는데요. 지난 11월 2일 목요일 3부에 방송된 박지원 전 대표의 아직은 이름 없는 코너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오랫동안 정치구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신 분입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좋으신 거 보니 기분이 좋으신가 봅니다. 요즘 잘 돼가잖아요. 제가 미워하는 MB가 곧 구색되게 돼 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국감에서 여러 번 물어보셨더라고요. 네. 아직도 몰라요? 태블릿 PC는 누구 겁니까? 최순실 거죠. 예. 네. 그건 안 해.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MB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예. 자기 더 고소 안 달려. 다스는 MB 겁니다. 태블릿 PC는 최순실 거고. 예.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고. 옛날 나라는 박근혜 거고. 국민의당은 누구 겁니까? 당원 겁니다. 바로. 이거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런 똑 잘라서 요 대목만 한번 여쭤볼게요. 국정원의 특활비 그 3인방한테 매달 1억씩 줬다. 이런 얘기 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대중 정부 때도 있었다라고 이제 김대중 정부를 탁 특정해 버렸어요. 근데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일이라면 대표님이 모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비서실장도 하셨는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한 것은 박정희, 예. 전두환, 예.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는 있었어요. 제가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제가 공보수석이었는데 예. 공보수석 산하기관, 연관기관이죠. 예. 거기에서도 매월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산하기관에서도 가져왔어요? 국정원뿐만 그렇죠. 아니라? 국정원뿐만 아니라 고바코, 예. 언론재단 가져왔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산하기관, 연관기관에서 일체 돈 받지 마라. 그리고 또 과거에는 예.
그 산하기관 경비로 해외 출장을 많이 갔어요. 어허. 또 기자들도 산하기관 그 돈으로 갔어요. 청와대가 그러니까 그냥 산하기관들 돈을 그냥 갖다 썼거든요. 그렇죠. 쉽게. 네. 그런데 그걸 가져왔더라고요.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해가지고 일치 안 받았어요.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또 그 기자들도 우리 김대중 정부 때부터 해외 출장이나 지방 출장 갈 때 전부 돈을 받았어요. 심지어 프레스센터. 예. 외국 나가면 프레스센터를 쓰잖아요. 예. 그 경비까지 다 받았어요. 기자들로부터. 언론사로부터. 그러니까 돈을 그쪽에 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언론사로부터 받았다 그때부터. 받았죠. 자기 비용은 자기가 내라. 그게 이제 전통이 됐는데 예.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당군 할아버지 때부터 한번 정보부가 얼마나 갖다 준 데가 봐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예. 그 탑시크릿 국정원 예. 저자인 김당 전 오마이뉴스 국장에 의거하면은 예, 노무현 정부 때 예. 김만복 예. 전 국정원장이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예. 그런 얘기를 제기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김만복 국정원장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저한테 많이 찾아와서 제가 원세훈 원장하고 좀 얘기를 해서 해결해 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없어요. 알겠습니다. 김만복 국정원장 부분은 잘 모르겠으나 개인적 일탈일 거예요. 개인적 일탈일 수 있으나 김대중 정부 때는 그런 일은 자유한국당이 그런 주장을 하길래 제가 여쭤본 겁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미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전. 자유한국당은 예. 자기들이 그런 거 선수였으니까 남도 잘하겠지 하는 거예요. 그 1억씩 간 거는 어디다 썼을까요? 모르죠 뭐. 그거야. 네. 1억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 써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매달. 그런데 우리도 안 써봤는데 왜 저한테 물으세요? 아니 그래도 이제 대표님의 그 경험치와 전문용어로 통밥이라고 하죠. 예. 통밥으로 볼 때 그 돈은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 뭐 시술비에도 썼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요. 누구의 시술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거 다 보도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술을 하신 건데 그 돈은 어디 나왔을까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걸 아마 예산으로 쓰기는 항목상 어려울 거예요. 그런 항목은 없으니까요. 네. 대통령 시술비 같은 거는. 그랬을 개연성이 있다고. 그 뭐 정상적 시술 같으면 하는데. 예. 미용 시술을 뭐 세금으로 하기는 어렵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건보 적용 확대도 성형 시술 같은 것은 뺀다는데 그 예산에 그런 게 있겠어요? 아무튼 공장장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오늘 컨디션 좋으십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서청원, 최경환 출당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런 상황입니까? 네,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의 출당은 3분의 2. 의원 3분의 2가 있는데 의원들이 안 해요. 그런데 홍준표의 그 수를 여기서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홍준표 대표는요. 박근혜 대통령은 평당원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열흘만 넘으면 자동적으로 출당이 되는데 서청원, 최경환 두 분은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친박을 나는 청산하고 있다. 하는 의지 표명. 그걸 국민에게 제스처로. 특히 바른정당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스처다. 바른정당 의원들이 들어오면은 원내 의석수는 최경환, 서청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제1당을 만들려고 하는 수예요. 그리고 이거 또 한 가지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한 7명 이상, 뭐 10명까지도 얘기하던데 그 숫자가 만약에 들어오면 어차피 서청원, 최경환 두 양반은 당사자니까 의총 때 요 사안을 의견할 의총 때 못 들어오니까 두 사람 빠지고 한 7, 8명 들어가서 한 10명 늘어나고 하면 그때는 출당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으려고 봐요. 그래도 어렵다. 일사부재리도 있고 또 거기다 서청원, 최경환
저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우신 분들인데 네. 그분들이 거기 남아 있어도 네. 정상적인 정치 활동이나 당내 활동이 어려워요. 네. 놔두면은 의석수는 많고 네. 정치자금 배당도 많이 오고 그 뭐 괜히 친박들하고 갈라질 필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스처만 할 것이다. 네, 제스처만 하고 네. 역시 홍준표 대표의 수를 네. 청와대나 민주당은 못 당한다. 오로지 박지원만 당할 수 있다. 아니 그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네. 홍준표 대표가 네. 300명 국회의원 중 박지원만 무섭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사실입니다. 아니 저는 네, 그건 사실입니다. 홍준표 알아줘야 돼요. 제가 보세요. 예. 어제 보세요. 대통령한테 딱 안 가다가 국회 오니까 왔으니까 여기서는 오셨네요 하니까 국회니까요. 자기가 국회의원이라는 걸 자랑한 거예요. 네. 홍준표 대표는 국회의원 아니죠. 아닌데. 네. 그러니까 국회를 내가 장악하고 있다. 이걸 그런 메시지다. 그 말씀 하시니까 홍준표 대표를 제가 사석에서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사석에서 만나면 이제 이런저런 정치인들 얘기하는데 박지원 대표님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그랬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그 양반은 건들지 마라. 아, 박지원은 요물이다. 그 워딩입니다. 사석에서 나왔더니 그 양반을 건들지 마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서로 인정하는군요. 그 대목에 있어서는. 네. 저는 뭐 홍준표를 지금 건드려 봐야 제가 문재인 대통령 도와줄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이라 오랑캐의 칼로 오랑캐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당에서 녹취록이 툭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녹취록 이야기가. 그건 이용주 의원한테 물어보라니까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대표님 다 알시지 않습니까? 상황을. 몰라요. 아시면서. 몰라요. 이 세상에 아는 걸 다 말하고 살아요? 그 녹취록이 어떻게 건네졌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아시면서. 아니, 그건 가만두어도 네. 서청원, 홍준표 사이에서 불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나무집 싸우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이익인데 왜 거기다가 끼어들어요? 아니 이미 끼어들었지 않습니까? 녹취록이 아니, 있다고. 살짝 간보기 한 거지. 가보기 한 것이다. 불을 질러놓은 거지. 불을 질러. 근데 불이 활활 타지가 않아요. 그럼 한 번 더 지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타게 돼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불은 확 타버리면 안 돼요. 두고 타야 오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확인해 주시죠. 하여튼 공장장 아는 게 없어요? 아니 나하고 진행을 바꾸는 게 나아. TBS의 청취율을 올리는 것은 박지원, 공장장, 김어준 일주일도 안 되고 한 3주에 한 번씩 출연시켜줄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내용에 원래 홍준표 대표하고 서청원 의원 간의 공방은 1심 이전의 상황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용주 의원이 얘기한 것은 1심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녹취록이 2개가 있는 거냐 아니면은 그죠? 아니요. 제가 이용주 의원하고 법사위에서 옆에 앉으니까 우리 간사님 아니에요? 네. 저는 유일한 간사 지배를 받고 있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1심에서 무죄 났는데 그러니까요. 2심 항소심을 앞두고 네. 그러한 얘기가 오고 간 게 증인을 있다. 회유한 정황에 관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다. 그러니까 1심 끝나고 난 상황에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별도의 녹취록입니까? 그 이전에 홍준표 대표는 1심. 녹취록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자꾸 저를 유인해 가면은 제가 빠질 것 같지만은 제가 누구예요? 박지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용주 의원이 이 뻥을 치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 이용주 의원이 검사 출신이고 부장검사 출신이고 네. 얼마나 스마트한 사람인데. 근데 그럼 녹취록이 나오긴 나올까요? 언젠가는? 그건 모르죠. 그것은 우리 국민의당을 바라볼 게 아니라 서청원, 홍준표를 바라보면 나온다니까요. 그 서청원 대표 그 외국 들어오면서 공항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언젠가는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누가 이깁니까 보시기에? 서청원 대 홍준표. 서청원이 이기죠. 아 그렇게 보십니까? 네.
왜냐하면 이 그러니까 홍준표가 절대 그 이상 확전 안 할 거예요. 여기서 이긴다는 의미는 서청원 의원은 계속 당에 남고 홍준표 대표의 어떤 지적. 아니 그 발언에 대해서. 그 발언. 예. 녹취록 이 배틀에 있어서는 적어도 서청원 그렇죠. 대표가 이길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녹취록 내용을 아시는군요. 몰라요. 아시면서. 언론에 나오는 얘기만 봐도 알고 그 박찬종 전 의원. 선배 그 의원이 아주 그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닌데 최근에 이렇게 굉장히 옳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홍준표 대표가 그 말을 하는데 어쩐지 홍준표답지 않은 표정을 하더라. 어쩐지 홍준표다. 녹취록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냄새가 나는 얘기를 하길래 과연 박찬종도 박찬종이다. 진짜 그 아주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미세한 표정 변화를 잡아내서. 아주 그 자신 없어 하더라 하는 말씀을 듣고 박찬종 선배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없어 할 녹취록 내용을 알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그런 감이 있다는 거지. 그런 감이 있다. 그거 이용주 의원은 누가 줬을까요? 모르죠. 아시면서. 몰라요. 아시면서. 오늘 전부 나를 그렇게 아주 전지전능하신 무슨 뭐 하나님 취급하는데 저 모르는 건 많이 몰라요. 바른정당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남은 바른정당은? 바른정당은 이제 다음 주 11월 중순 전당대회 전까지 13일 전까지 13일 전까지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는 거죠. 그래서 교섭단체는 무너지고 제가 볼 때는 집단 혹은 전국적으로는 흡수될 것이다. 한국당으로 많이 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1차 탈당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탈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남는 사람은 뭐 몇 명 사람 남겠어요? 한 자리 숫자를 줄어들고. 그럴 경우에는 통합의 대상이 안 됩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뭐 영입의 대상은 되지만은 통합은 처음부터 없어요. 당대당은 안 된다. 아니, 뭐가 있어서 해요? 싸르기하고 노적하고 합쳐놓으면은. 안철수 대표는 근데 통합 얘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뭐 오늘 아침 인터뷰한 걸 보니까 통합은 아니지만은 선거 연대 정책연합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뭐 난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죠? 그렇죠. 그리고 정책연합은 이제 법안 같은 건 지금도 자동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폐청산 이런 경우에는 민주당하고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또 필요한 경우에는 바른정당이나 한국당하고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김동철 원내대표가 아주 중요한 보고를 했어요. 어제 정우택 한국당 대표를 아침에 만나가지고 5.18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국당이 반대했는데 그걸 긍정적으로 심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우리가 그거 한다고 해서 한국당하고 연대 연합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제3당이기 때문에 국민이 제3당은 양당제에서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을 잘 조정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라 했는데 굉장히 좋은 일 아니에요. 이런 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면 이중대 소리를 안 듣고 나중에 민주당 따라가면 민주당 이중대, 한국당 따라가면 한국당 이중대. 그러니까 선도정당이 되자 이거예요. 홍종학 후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 되겠대요. 안 되겠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는? 너무 심해요. 이번엔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참 저도 홍종학 의원을 지금까지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 좋아했고 저하고도 비교적 가까운 분인데 시민운동 학자로서 너무 표리가 부동해요. 표리가 부동한 판단하신다. 그리고 그 부인이 또
문체부에 네. 자기가 무슨 발레인가를 했대요. 네. 자리를 내놔라 하고 굉장히 괴롭혔대요. 이런 것들이 건들이 있다. 예, 지금 이제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청문회에서 해명할 건 해명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 저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높은 지지도, 훌륭한 시정연설 이런 걸 했으면은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설득을 해서 자기 자진 사퇴를 하든지 임명 취소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대통령이지 안 되는 걸 밀어붙여 가지고 틀림없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청문회에서도 문제가 되면은 그대로 임명 강행해 버리면은 오만으로 보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사안을 그렇게 보시고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홍종학 안 된다고 하니까는 공장장 목소리가 확 작아지네. 아닙니다. 네. 시간이 실제로 다 됐습니다. 실제로 다 됐는데 근데 또 일주일 기다려야 되니까 오신 김에 짧은 질문 단답형으로 두 가지만 더 드리면 유승민 후보의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까? 본인. 네. 본인 생각에는 살아있겠죠. 본인 생각에는 살아있겠죠. 안철수 대표의 대선 후보로서의 5년 후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그것도 본인이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에. 네. 본인 생각에는. 국민의 생각은 앞으로 4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두 분이 다 어떻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언행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그렇긴 한데. 제가 생각하면 제가 해야 되는데. 근데 제 말은 지금까지의 어떤 쌓아온 커리어나 하는 정치적 판단으로 볼 때 그 자질로 보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든가 그런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이 또 대부분 맞잖아요. 예. 그 감을 여쭤보는 거죠.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일모레 만나면 국회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잘 하도록 해야지. 자,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광님께서는 박지원 전 대표 장난 아닙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분발해야겠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조소연님께서는 도올 선생과 박지원 대표 함께 불러봐요. 라는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내공을 뿜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박지원 전 대표 코너명 아직 없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제안해 주셨습니다. 김태환님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의원이 훈장 같은 느낌이 든다면서 정치 서당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또 0302번님 같은 경우에는요. 박지원 의원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다면서 난 알아요를 제안했습니다. 또 그 밖에 박사모, 박수무당 이런 재밌는 이름들을 보내주셨는데요. 박지원 전 대표 코너 무엇으로 이름이 결정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리고 다스 주식 매입 운동, 그러니까 다주매 운동의 새 이름 플란데스의 개. 여기서 개가 아이가 아니라 여인 거 다들 아시죠?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요. 사진과 패러디 그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기발한 것들이 참 많은데요. 안홍구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 보시고 저한테 굉장히 재밌다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뉴스공장 작가들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사진과 그림을 볼 때마다 집단지성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한다라고 합니다. 페이스북 김어준 뉴스공장 페이지에 여러 자료와 재밌는 얘기가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뉴스공장 주말 특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이죠. 그거는 봉건적인 그 지정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런 것을 사실은 격대 지정을 안 한 것이 사실은 민주적인 정치 제도의 발전입니다.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그것은 중국 공산당이 나아갈 굉장히 훌륭한 길을 예시한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런 누굴 황태자를 지정하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그러니까 제도적인 어떠한 그 위반 사례가 없는 굉장히 치밀한 공정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는 칠상팔하라는 거거든요. 칠상파가 뭡니까? 칠상팔하. 칠상팔하. 67세까지만 정계에 올라갈 수 있고 68세가 되면 정확하게 니들은 다 물러나라. 그러면은 요번에
상무위원 이후 예를 들면 이 정치국 위원 25명 예.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뭐냐면은 204명의 중앙위원들 예. 이 전체가 예. 정확하게 칠상팔하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어허. 68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뭐냐면 중국의 리더십이 세대별로 정확하게 교체되는 룰을 확고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예. 다음 차기 5년 후에 이 시진핑은 69세가 됩니다. 아, 그래서 본인은 저절로 물러나게 될 때.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원칙에 의해서. 이 칠상팔하의 원칙이 중요한 건데 거기에 걸려있던 사람이 소위 왕치산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68세가 올해 됐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중앙기율위원회 소위 말해서 부패청산에 가장 앞섰던 사람이고 예. 이 사람이 계속 갈 거다. 그러면은 이게 황제 권력을 만드는 거다 이랬는데 그 원칙도 깨지고. 그 사람이 스스로 물러났어요. 깨끗하게 물러나고. 그래서 중국 지금 정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리 어떠한 제도적인 원칙에 의해서 그 공정한 게임을 갖다가 계속 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후진타오가 격자 지정을 안 했지만 67세라는 원칙을 이번에 스스로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서 인선을 했기 때문에 네. 자기는 다음번에 자동으로 올려서 자기가 이제 사라질 거를 지금 예언한 것과 마찬가지죠. 예언한 거죠. 그 자기가 나는 내가 1인 독재 이런 거 관심 없다. 계속 젊은 세대가 정치 교체를 해 나가려면 그냥 나이로 자르면 된다. 그렇죠. 이런 원칙을 천명한 것이지 그러니까 황제가 안 되겠다고 한 것이다. 이게 거꾸로 안 되겠다고 한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시진핑이 지금 청년을 말했고 또 동시에 신세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주장했는데. 그런 말씀까지 다 아시네. 대단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이거든요. 신세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제 뭐 사실상 전통도 다 깨고 황제가 됐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우선 그거 잘못된 해석이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기사를 읽다가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역시 형안이 있으시네. 항상 통찰력이 있으시니까. 근데 그 격대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국의 오래된 전통이고 그것을 시진핑이 계속 했어야 됐다. 이런 네. 전제가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전제가 우선 틀린 거죠. 전제부터 틀렸다? 네. 이 격대 지정이라는 것은 중국 현대사에서 단 한 번의 사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등소평이 당시의 정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개혁 개방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택민과 같은 상해파의 테크노크라트가 네.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후계자로 지목을 하면서 네. 근데 이 사람은 상당히 권력 의지가 강하고 네. 그 패거리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에 떨거지들이 콱 둘러쌀 거다. 그러면은 중국이 위태롭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성향에 반대되는 인물로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누구야 후진타오 네, 호금도라는 인물을 그 다음에는 네가 10년 해먹고 그거 끝난 다음에 반드시 호금도로 해라. 해가지고 그걸 격대 지정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거는 이거 한 사례밖에 없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시진핑이 올라올 때는 격대 지정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진핑은 그냥 올라온 거예요. 이 소위 말해서 강택민 상해파와 이 호금도 후진타오 공청단 이 안희성 사람인데 안희파들 뭐 이래가지고 그 사이에서 서로 견제할 때 하다가 엉뚱한 전혀 그 물망에 없었던 인물이 갑자기 튀어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파를 견제시켜서
격대 지정이라는 게 오랜 전통이 아니라 유우파가 계속 집권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미리 정반대파를 지목해뒀고. 네, 지목해뒀고. 그게 첫 번째 사례일 뿐 그 이후로는 이런 전통에 의해서 계속 굴러간 게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격대 지정과 무관하게 계파 간의 이 밸런싱의 문제로 갑자기 이상하게 튀어 올라가지고 된 사람이에요. 이쪽 파도 아니고 저쪽 파도 아니고. 저쪽 파도 아니고. 그리고 양쪽 파를 자기가 된다면 다 졌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는 이 5년 동안에 이 사람은 굉장히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고 그 5년간의 결실 이후에 사실은 격대 지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정책을 강력하게 밀기 위해서는 또다시 황태자를 만들면 이건 구식이라면 신시대. 근데 중국 특색사회주의. 이거 시진핑에게 무슨 사상이 있냐. 사람들이 자꾸 묻는데 시진핑은 뚜렷한 사상이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뭐냐면 이번 전체 여기 3시간 반의 연설을 치밀하게 분석해 보면 놀라운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공산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여기 다 아시겠지만 뭐냐면 역사를 이 발전적으로 보는 거 발전 단계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역사가 그 변증법적 발전을 하는 가장 추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네, 마르크스의 주장이에요. 네, 마르크스의 주장에 그래서 그것이 생산 양식을 형성하는데 그게 하부 구조를 이루고 거기서 이제 상부 구조가 놀아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사람은 완전히 그런 구태의연한 틀을 깼어요. 그러면 중국의 진정한 주요 모순은 뭐냐? 맨날 우리나라 주요 모순 그 논쟁이 있잖아요. LA NLPD. PD 이런 거. 근데 이 사람의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은 국민들의 아름다운 삶, 美好的生活,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열망. 그 아주 표현이 절묘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열망과 이 불균형의 엉터리 여태까지 발전 사이의 모순이 주요 모순이다. 그러니까는 그 아름다운 생활, 삶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라는 건 뭐냐? 양극화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까? 그렇죠. 참 샤프하시네. 뭐냐면 여태까지는 이 등소평 이래 개혁개방 30년의 모든 그 모델은 선부. 특정한 놈, 흥묘백묘로 해가지고 어떤 놈이든 돈 많이 벌어라. 그럼 우리가 인정해주고 지원해주겠다. 그러면 거기서 꼼꼼을 떨어지는 거 분배한다. 이런 선부론이 중국을 망쳐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부론을 이제는 뭐냐면 공유한다는 공산주의의 공짜로 공부론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공향, 그 모든 부를 같이 국민들이 향유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이 주체가 돼야 된다. 단, 이 국민이 주체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의 현실상, 그게 중국 특색이라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의 영도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근데 중국 공산당의 영도력을 강화시키려면 가장 방해 요소가 인간의 허약성. 뭐냐면 부패다 이거 부패.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영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을 쳐야 된다는 거야. 이놈들이 전부 부패해가지고 국민들의 그 신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이 여태까지 난항해왔다. 그러면 이 난항해온 이 중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정한 현실을 정자정야 정치라는 것은.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것만은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코너를 담당하고 있는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특히 이재만 비서관의 진술이 눈에 띄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고 이를 통치자금으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도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과연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사익 추구 1원도 하지 않았다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끝이 어딜지 정말 혼미해질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촛불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지난주가 촛불 1주년 기념이 있었습니다. 정말 촛불이 없었더라면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이었을 거고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탄압받았을 겁니다. 진실은 가까이 가지도 못한 채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클 텐데요. 새삼 촛불에게 고마운 이번 주입니다. 11월 4일 뉴스공장 주말특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대로 가동됐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뉴스들을 쭉쭉 뽑아냈는데요. 그래서 제작진들이 주말특근 인터뷰 고른다고 정말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들려드릴 이분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요. 제작진의 만장일치로 선정됐습니다. 주말특근 첫 순서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 인터뷰입니다. 10월 30일 월요일 3부에 방송됐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1인 체제로 심지어는 황제로 등극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분석이다.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오랜만에 저희 스튜디오에 다시 나오셨습니다. 도올 김용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지난주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오신 걸 듣고 우리가 한 발 늦었다. 모시려고 했는데 거기를 먼저 나가셨더라고요. 선생님. 섭섭하고. 좀 먼저 불러주지.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네. 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거는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중국 이야기는 전문가시니까. 그리고 시진핑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방송 한번 하셨지만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한 번 모시고 좀 더 한 발쪽으로 옆으로 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모셨습니다. 우선 저는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그 시진핑 관련해가지고 황제 대관식이다. 그 외신들도 그렇게 많이 보도합니다. 예, 대관식이다. 그리고 뭐 격대 지정이라고 하나요? 5년 미리. 예, 5년 미리 그러니까 바로 다음이 아니라 그 다음 그 후계자를 미리 지정해 놓고 시작한다. 예, 그런 전통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는 거 보니까 향후 10년간 시진핑이 오로지 바로 잡는 것이고 내가 10년 동안 할 거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러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뭐냐면은 종옌 쯔당 뭐냐면 종엄 치당이라고 그러지. 당은 엄격하게 다스린다. 그러니까 중국식 그 사회주의를 할 텐데 그래서 이제 당이 이끄는 개혁을 계속 해 나갈 텐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당이 썩어가지고 소위 이제 인민들의 삶이 양극화되는 걸 막지 못했다. 막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당을 쳐서 당을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고 그 역할을 당연히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 이사회의 적폐가 아니라 정의롭지 못한 이사회의 구조를 정의롭게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작업에 있어서는 가차없이 단호하게 철저하게 끝까지 남김없이 다스까지 다 처단해야 한다고. 다 처단해야 한다고. 다스까지. 특별히 좋아하시네. 난 다스가 뭔지도 모르고 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시진핑에서 다스까지 오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과 맥이 닿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지금 정책 방향하고 그런 것을 저기 했는데 이 소위 말해서 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그 오위일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 5위일체.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오위일체인데 오위일체라는 게 뭐냐면은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 건설이 하나다는 거, 일체다. 이 5가지의 위가 있는데 그런데 경제, 정치, 문화는 중공 16대에서 이미 3위일체로 나왔어요. 예. 그다음에 17대에서 4위일체라고 그래서 사회건설까지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경제는 부유하고 정치는 민주해야 되고 문화는 번영해야 되고 사회는 공평해야 된다. 이게 지금 17대까지 나왔는데 이번 19대에 5위일체가 들어갔는데 환경이 나왔네요. 생태. 거기에 생태 문명 건설이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진핑의 사상은 생태 문명 건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 국민들의 삶을 아름답게 이 사람은 무슨 얘기까지 하면 매일이 더 사회주의.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회주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사회주의는 그냥 평등이라는 그런 명목하에서 썩었다는 거예요. 이 막스 레닌주의를 암암리 까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는 아름다운 사회주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매일 리더고자 그러면서 아름다운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전인적인 국민 모두가 전인적인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레토릭이 대단하거든요. 아하.